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옥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벚꽃이 만발하고 초여름같이 날씨가 아주 화창하면서 따뜻한 그런 일요일입니다. 어제랑 오늘 어떻게 또 외출들 하시면서 또 일상의 여유를 좀 만끽들 하셨는지, 아니면 아주 편하게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스스로에게 좀 여유를 주고 힐링들을 하시고 계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꽃이 다른 때보다도 계속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점점 빨리 피고 있고요. 가뭄도 심해가지고 지금 산불도 굉장히 자주 나고 있죠. 요새 보면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불이 나는 것 같죠. 금년 들어서. 미세먼지는 또 굉장히 심하고요. 뭐 말도 못하게 계속 심하죠. 요거 지금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위해서 자기들도 뭐 탄소 배출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제 작년, 금년 들어와 가지고 경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에서 자기들이 새롭게 승인하고 허가를 내준 화력 발전소의 승인 개수가 역대 최대로 사실은 더 늘어나 버렸죠. 그리고 그걸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어떻게든 지금 그동안 제로 코로나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문제, 미국과의 갈등 때문에 사그라들고 있던 자기네 자국의 수출과 내수까지 전부 살려보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지금 당장 뭐 탄소 배출 경감하기로 한 그 약속이 문제가 아니다. 필요하면 에너지 가격도 다 많이 올랐는데 석탄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싸니까 최대한 화력발전소를 많이 승인해주고 허가해주고 확장도 용인해주고 하면서 지금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하루하루 너무 힘듭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크라이나전이 지금 상태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드라이브 될 건가에 대해서 마저 살펴볼 건데요. 제목을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라고 뽑아봤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우크라이나겠고 골리앗은 러시아겠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 미국과 다음 기축통화의 패권을 위해서 지금 한 작년 재작, 사실은 뭐 2019년 2018년부터 트럼프 시절부터 격렬하게 서로 싸움이 붙기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연준이 여차여차해서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로 접어들면서 바이든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예전 같은 무역전쟁이 아니라 아예 세계를 반으로 가르는 생사를 건 전쟁을 10년짜리를, 최소 10년짜리를 지금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1년 지났고 2년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의 대응 단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 시리즈로 지금 아주 심도 있게 다루면서 2편으로서 1편, 2편을 전부 우크라이나 전쟁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치나 외교의 문제는 사실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어떤 식으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하겠다 하는 거는 최소 짧아야 1년이고 길면 5년에서 10년을 보고 가는 계획이거든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자산 시장과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장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 뭐 지금 뭐 제가 한국 코스피는 잘 모르지만 지나가다 뉴스 이렇게 들으면 그러죠. 뭐 K 배터리 뭐 난리가 뭐 나고 뭐 뭐가 어떻고 앞으로 하는데 저는 국내 시장은 모르지만 몇 달 전부터 크게 보면 전 세계 1위의 그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을 하고 있죠. 그런 데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의 주 원료가 되는 리튬 그런 것들이 자원의 어떤 국수주의와 애국주의로 서로 간에 이제 그 공급망도 경색되고 자국의 리튬 광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열렬히 펼치고 있는가 뉴스들을 보고 또 거기서 전기차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배터리 시장을 세계적으로 먼저 독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굉장히 공격적인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예전에 그 아마존이 그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잡아먹으려고 돈이 들어올 때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물류센터를 하고 해가지고 월마트 같은 거 다 잡아먹고 거대한 공룡이 되려고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사세 확장을 했었죠. 몇 년 전까지.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베껴가지고 갖고 온 게 우리나라의 쿠팡 아닙니까? 그래서 쿠팡이 그렇게 엄청난 사세 확장을 따라가면서 상대방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경쟁업체들 초반에는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그 당시 저금리로 돈이 미래 가치를 보고 엄청 풀리고 투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쿠팡이 미국 시장까지 가서 상장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로 이미 뭐 1년 반 전부터 꾸준히 고점 치고 사실은 거의 2년 가까이죠. 고점 치고 더 이상 못 나오면서 쭉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존도 계속 감원, 그다음에 뭐 어떤 새로운 그 미래 사업 시스템으로 개발하던 거 다 철회하고 다 몸집 줄이고 지금은 뭘 새롭게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너무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던 게 지금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계속 수시로 스스로 이제 살아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이죠.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내수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지갑을 안 열죠.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그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조금씩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을 독점한 중국 전기차가 해외로 수출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사죠. 그리고 맨날 저 중국 전기차를 비하만 하면서 폄하하면서 초창기 아니면 뭐 거의 뭐 다마스 같은 그런 찌그만한 시장을 대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저가의 이제 허접한 전기차만 이제 가끔 수입되고 하는데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좋은 모델들 잘 만든 것들은 유럽하고 남미, 중동 자기들끼리 교역한 나라에 해마다 지금 이번에도 그 비아디가 어마어마하게 뭐 작년 수출량이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업체는 너무 많은 배터리를 지금 그때 공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 리튬 가격이 당시 너무 올랐다가 지금 거품이 빠지면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 직접 그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을 찾아가서 너무 지금 공격적으로 하다가 저기 헝다같이 부도나지 말고 지금부터 이렇게 좀 잘 관리해야 된다.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한 1, 2주일 전에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거기도 전 세계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당장 막 우리나라 뭐 배터리 뭐 주식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몇 년을 크게 날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겠죠. 하지만 국제적인 큰 흐름을 보면 서로 간의 나라끼리의 자원 경쟁 그러죠. 절대. 그리고
같은 우방국가 아니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배터리나 전기차에 대해서 자기 나라에서 못 팔게 보조금 차별을 해버리죠. 그럼 시장이 굉장히 줄어들고 왜곡된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어젠가 그젠가 나온 그 미국의 최종 IRA 보조금 지급법이 지금 나왔는데, 얼핏 뭐 기사들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은 뭐 우리나라 입장이 많이 반영되어서 뭐 다행이다 뭐 우호적으로 기사들 쓰던데, 정확히 기사를 찾아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마치 깡패가 와가지고 다 때리고 돈 내나 하려던데, 뭐 불광동에 무슨 형님 아세요? 저희 고등학교 선배인데 하니까 그래 네가 그 후배냐? 하면서 때리지는 않고 돈만 뺏어가는 거죠. 그래서 안 맞아서 다행이다 하고 좋아하는 그런 참 비굴한 기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 IRA 지원법을 보면 당장 이런 거는 보조금 이런 식으로 맞추지 않으면 안 주겠다 하면은 당장 우리 다 저기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유예 기간을 준 거죠. 5년 동안. 앞으로 5년 뒤인 뭐 2027년인가 그때까지 해마다 이제 그 10%씩 그 배터리 함량하고 어디서 제조했나 최종 조립지가 어딘가 그런 거를 다 맞춰서 기한을 5년 줄 테니까 5년 동안 어떻게든 이 기한에 맞춰라 라는 식으로 숨통을 살짝 열어줬을 뿐이지, 결국은 5년 안에 배터리 공장도 그러고 우리나라 현대기아 전기차 공장도 그러고 거기에 수입되는 원재료를 싼 편리한 중국산이 아니라 미국하고 관련 있는 다른 나라에서 더 비싸게 돈 주고 수입해 만들어 가지고 최종 조립 공장을 5년 안에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데 환율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3배가 들어가고 있죠. 공장 거기서 보조금 찍찍금 주고 세금 혜택 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거기 지을까 하고 가봤더니 3배가 드는 게 지금 삼성 반도체 공장이고 대만의 TSMC 공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배 지어서 만들어 놓고도 그 안에 가가지고 미국 임금 근로자들한테 2배가 넘는 비용을 줘야 되고, IRA 법에 따라서 거기서 만드는 원재료비, 생산비용도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그걸로 끝입니까? 반도체 기업의 뭐 수율부터 해서 뭐 공정부터 해서 최신 기밀을 그 도움 보조금을 받는 대신 최신 기밀을 다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기술 다 뺏어가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인텔하고 마이크론에 다 그 기술이 흡수돼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삼성은 없어도 그만인 때가 5년, 10년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쪽 자유진영 입장에서 삼성의 모든 기술과 생산 이거를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TSMC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뺏어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어떻게든 TSMC 대만을 가져갈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잖아요. 미국이 대만 땅 못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대만에 있는 대만 국민들이 투표를 하면 우리가 차라리 중국의 일원이 되자 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TSMC에 있는 기술을 대만,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10년 안에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미국 쪽으로 뽑아올 겁니다. 거기 있는 기술자들과 고급 기술들을 뽑아가고 여차하면은 대만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또 뭔 얘기 또 옆으로 세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 말은 어쨌든 이런 큰 흐름, 배터리 시장은 아까 우리나라 현대하고 저기 기아 같은 전기차도 앞으로 5년 안에 어떻게든 똑같이 삼성처럼 미국의 전기차 최종 조립 공장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앞으로 모든 기업이 생산성이 엄청 떨어지게 되고 마진도 줄어들게 되는데 기술은 뺏기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업들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5년, 10년. 이 안에 이걸 대체할 만한, 이제 와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요새 나오는 얘기가 보면 그 300조인가 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하고 대만 규모를 앞지르는 커다란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 반도체에 아주 많은 양을 생산하는 대규모 시설이 있으니까 우리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줘.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미 첨단 기술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큰 공장을 다 저기 미국에 지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다 자기들 쪽으로 쪽 빨아먹고 우리는 껍데기만 남겨놓다는 계획을 지금 실행 중인데, 우리가 이제 와서 300주 여기다 지어서 공장을 한다고 해도 얼마나 나중에 한국을 꼭 살려야지, 안 살리면 우리가 큰 저기 손해를 보겠는데, 그 정도까지 우리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을지 너무 늦은 뒷북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응원해야죠. 지금 정부나 국민들이 다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큰 흐름을 보고 미리 준비했으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뭡니까, 단순히 6개월, 1년 뒤만 보면서 국제 정치 외교의 큰 세상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우리 지금 힘들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이 이제 재개방한 효과가 슬슬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니까 중국과 어마어마한 교역을 이렇게 맺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반도체도 그때 가면 바닥을 치고 살아날 거니까 좀만 참아보자. 이게 얼마나 이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이 무슨 잘못된 그런 태도죠. 절대 중국이 하반기에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도 지금 그건 이제 다음 편, 다다음 편에서 살필 건데, 그 가능성도 지금 50대 50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제 못 살아나는 쪽으로 오히려 더 약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살아나도 우리 물건은 이제 전 세계 경제가 반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우리하고 교역 안 하고 자기들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으로 우리 다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럴 만한 가성비와 제품 차이도 별로 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부터 새로운 시장, 우리 넷으로 우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덩이 크고 인구 많은 나라 아니잖아요. 새로운 시장, 인도나 어디 중동이나 어디 남미나 이런데 북미나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이제 와서 뭐 한다고 되겠어요? 더구나 이제 신냉전 시대로 아까 말한 남미나 중동 쪽하고 교류하기는 더 어려워질 텐데. 그래서 이러한 큰 국제 정치 외교와 전쟁이 뭐 어떻고 이런 게 지금 경제하고 무슨 상관인가가 아니라, 이 흐름을 보면 앞으로 1년, 5년, 10년은 이 방향으로 가겠군 한데, 거의 대부분 한 나라가 그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주도하던 나라가 쫄딱 망하지 않는, 쫄딱 망하면서 정권이 바뀌는 그런 특이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대로 세상은 결국은 흘러갑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도 경제적인 자산시장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이 오겠구나 보고 그 큰 세상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타야 돼요. 몸을 맡기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 거역하면은 인생에서 아주 힘들게 잠도 안 자고 성실히 살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뒤에 가서 차라리 그 시간에 놀기라도 할 거라고 억울해하는 그런 결과가 종종 오게 됩니다. 서른이 좀 길어지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국제 정세가 사실 더 중요하다, 경제 진맥보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가 저는 이제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이 아니라, 저가 그 대학교 때 봐도 우리 때는 서울대 전자공학과가 최고였어요. 예. 그때 이렇게 이 유행이 되는, 이게 앞으로 먹고 사는데 최고 좋을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해마다 이렇게 다른데 그거 10년을 못 갑니다. 그 시절에 열심히 공부하고 고3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하루 세끼 도시락 다 챙기면서 이 애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번듯이 멋있게 살게 해야지 하면서 없는 돈 해가지고 애 저기 공부하는데 투자하면서,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사교육비가 말도 못해서 돈 있는 사람들 자식들을 못 이기죠. 지금은 돈으로 다 실력을 키우는 시절이 되었죠. 근데 우리 때만 해도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했거든요. 시골에서 별로 못 사는 집에서도 애가 성실히 열심히 공부만 하면 당당히 서울대 좋은 데 가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럼 뭐 서울대 공대가 좋냐 의대가 좋냐, 한때는 또 변호사가 최고다, 변리사가 최고다, 로스쿨이 최고다 하지만,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형님 누님 동생들도 다 저기 보십시오, 부동산 중개인이 최고다 해서 다들 늦은 나이에 그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을 하지만, 그 세상이 돌아가는 큰 흐름,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런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이런 식으로 뭐 금리가 이렇게 돼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그 생산 노동 생산 인구가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줄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산업이 그동안 이렇게 발전했지만 뒤에 쫓아오는 중국, 베트남 등의 제조업이 넘어가면서 우리도 일본이나 유럽처럼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되겠구나, 10년 20년 뒤를 보면서 내가 지금 그때도 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나 어떤 직업 직종을 지금 좀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놓는 게 좋겠다라고 길게 봤으면 어떨까 하는 거죠. 예, 제가 제 얘기가 조금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러지 않으면 서울대 공대 가도 결국은 나중에 딴 거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러죠. 의대를 가가지고 갔어도 얼마 전에 청소년 소아과가 우리 도저히 진료 못하겠다 의사들이 나와갖고 눈물로 고소를 했던 것처럼, 어떤 과를 택하냐에 따라서도 희비가 엇갈려요. 제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심계내과, 그 다음에 저기 그런 심장수술, 심계내과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하지? 심장수술 하는 데인데 밑에 저기 펠로우가 안 들어오는 거죠. 심장수술 뭐 하는 거는 밖에 나가서 자기가 개인 혼자 개원할 수 있는, 혼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시 단위로 있는 큰 종합병원 안에서만 그 자리가 있는 건데, 거기서 받는 월급은 굉장히 열악한데 24시간 대기해야 되는 노동 강도는 엄청 세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들 성형외과나 어떤 뭐 피부 미용이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과에는 그냥 지원하는 그 밑에 펠로우들이 그냥 바글바글한데, 그럼 정말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심장 수술을 해주고 하는 데에는 그걸 이어받겠다는 그 후배 의사들이 들어오질 않는지 꽤 됐죠. 벌써 이게 십몇 년 전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거죠. 부동산 저 때만 해도 뭐 어르신들이 뭐 상가 건물 나중에 원룸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노후생활 준비한다 했는데, 제가 여기 땅짓고라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요새 이거를 가끔 보는데 상가의 현실에 대해서 알려줘요. 얼마나 지금 공실이 심하고, 그거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관리비도 못 내갖고 얼마나 노후에 차라리 없었으면 좋은데 이게 빚에 덧치돼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가, 요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요. 안타깝다는 거죠. 젊은이들만 해도 그래요. 젊은이들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열풍 대단했죠. 서울대 나와서 구급공무원 준비하고 공무원 전부 뭐 소방공무원부터 해서 뭐 독서실만 가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량진 가면 노량진 앞에 상가들이 다 죽으려고 하죠. 공시생이 없어졌거든요. 공무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서 그 받는 임금도 지금 젊은 사람들 월급도 젊은 사람들 눈높이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대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틀려졌어요. 지금은 그 어떤 굉장히 특이한 변화라고, 제가 예전에 섹스놀 미팅부터 해서 뭐 이런 예전 작년 중반부터 썼던 글에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 워라밸에 대한 생각도 틀려지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뭔가 굉장한 특이점이 왔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은 굉장히 심해지고, 사람들과 단절되면서 회식도 안 하고, 모여서 뭐 이렇게 밖에 하는 것보다 혼자만의 공간에서 이 지구 환경이 깨끗하고 뭐 좋아야 사람들이 뭔가 좀 마음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무기력하면서 죽어가면서 큰 돈을 벌면서 뭘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당장의 생활이 조금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떨어져도 그런 쪽을 자꾸 택하게 되죠. 선진국의 젊은이들은. 물론 그래서 뭐 대하는 태도 달라.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잖아요. 사실상 끝났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마스크 다 벗고
코로나만 끝나면 그 상업들이 다 저기 상가 장사하시는 분들 회복될 것처럼 생각했었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앞에만 보고 전체 세계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면 그거 믿고 그 소상공인 지원하는 빚 얻어다가 버텼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실제 지금 코로나는 거의 회복이 됐지만 뭐 뉴스들 보시면 알겠지만 큰 돈은 안 쓰고요. 내구재 같은 건 소비 전혀 안 해서 기업들, 회사들은 망해가고 있고 오로지 쓰는 거 이제 만나갖고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것만 좀 쓰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도 안 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리고 24시간 막 영업하던 데가 다 밤 10시만 되면 이제 손님 없어 그런데 다 문 닫는 이상하네. 코로나는 끝났는데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제로금리에서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미중 패권 갈등으로 다투면서 어떻게든 약해져가는 달러의 힘을 미국은 별짓을 다 써서라도 추접스러운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달러 강세를 계속 더 유지하고 싶으려고 그 앙탈을 부릴 거기 때문에 그게 유지되는 한 장사가 잘 되는 코로나가 끝났다고 다시 예전의 경제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짓을 하면서 세계의 패권 갈등이 심해지면서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가 되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회복이 예전 경제로 못 돌아가고 이렇게 경제가 팍팍해지고 더구나 이런 IRA나 어떤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저번 시간에 그 신에치스 라인 그거 굉장히 막 핵무기 얘기하면서 굉장히 암울한 얘기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항상 최악의 경우까지 보자는 준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실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서 뭔가 미리부터 대비를 준비를 해놔야 하잖아요. 예.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사실상 이 동아시아 전선에서 전쟁이 직접적으로 일어날 확률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긴장은 제일 높아도 확률은 제일 적은 데예요. 여기서 전쟁 터지면 중국도 크게 다치고 미국도 크게 다칩니다. 절대 여기서 먼저 큰일 벌리기 서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데가 이제 중동에서 터져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전은 이미 터졌고 중동에 원래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하고 짭짭해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요새 네타냐후가 너무 뻘짓을 많이 해서 거기 좀 힘들어졌죠. 이스라엘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많아졌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살아날 거다 다시 아니면 중국이 재개방하니까 하반기에 우리 경제도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좋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만 하면서 요새 뭐 변리사가 뭐 소방공무원이 뭐라니까 내 인생 3년을 바쳐갖고 그걸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뒤통수만 맞으니까 전체 국제 경제와 정치와 외교의 흐름이 어떤 물밑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그런 이권을 위한 욕심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힘겨루기가 흘러가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산시장과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를 대충은 가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보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이니까 거기에 거역하지 말고 우리 인생 흐름도 거기에 태워야 큰 실수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 오늘 또 항상 서른 듣다가 잠드는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지금 쉬고 싶다. 러시아는 사실 작년부터 뭐 유가 상한제부터 해가지고 뭐 결국은 정유 상한제도 금년 2월에 시작했고요. 미국하고 유럽이 합의를 봐서 그래서 천연가스 상한제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런 작년에 했던 유가 상한제나 이런 것이 실제 러시아를 제재하는 효과보다는 같이 유럽이 더 힘들어지는 효과가 그때는 더 많이 났었죠. 그 뻘짓을 했는데 사실 그 뻘짓도 미국에서 계산된 면이 많았죠. 유럽을 기축통화 제1후보국인 유럽을 일단 전쟁에 끌어들여서 1, 2차 대전 때처럼 일단 약해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미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한테 완전히 코 깨서 미국이 지원 안 해주면 자기들도 못 살아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 말 아주 잘 듣게 만들어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1, 2차 대전, 2차 대전 때 하고요.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반토막 나서 작년에 러시아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했지만 나중에 GDP 한 해 1년치가 나와 보니까 굉장히 선방을 했어요. 잘 곁들였단 말이죠. 중국 뭐 저기 인도 그런 데서 많이 또 러시아 많이 살려줬고요. 에너지 사주면서. 그러나 이제 문제는 금년부터다. 이미 루블화 가치가 달러 대비 20%가 폭락을 했습니다. 처음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오히려 루블화가 더 셌죠. 금하고 이렇게 연동시키면서. 근데 전쟁은 길어질수록 그 나라의 국부를 제일 많이 손실시키면서 그 나라 국력을 약해지고 그 나라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누가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누가 일으킨지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러시아 푸틴이 일으켰죠. 탱크 몰고 침공했으니까. 하지만 말을 잘해야지 오해받겠네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이득 보는 게 어디인가 보면은 지금 사실은 이제 있는 사람들이 미국이 에너지 팔고 군수물자 팔면서 이득 본다고 많이들 동의는 하죠. 하지만 진짜 더 크게 이득 보는 건 그 인면에서 뭡니까? 다른 기축통화 패권, 다음 기축통화 패권을 호시탐탐 하이에나처럼 옆에서 미국이 약해지기 기다리면서 노리고 있던 다른 후보국들을 전부 이 전쟁에 관련시켜서 계속 쓰는 돈은 많고 버는 돈은 계속 줄어들게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나라들 경제를 힘들게 만드는, 그래야만 다음 기축통화를 미국이 가져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인데, 거기에 미국은 마침 잘 됐죠. 이 전쟁을 철저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선 전쟁을 단번에 끝내야겠네요. 노노노 아니죠. 최대한 길게 가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부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어마어마하게 막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러시아 국력이 확 약해지는 것보다 짜잘하게 약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유럽도 짜잘하게 국력이 약해지도록 했으면 참 미국한테 좋은 상황이었는데 실제 그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쨌든 1년 동안 전쟁하느라고 러시아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고,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러시아는 애초 욕심 버리고 지금이라도 휴전 제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휴전이 힘들죠. 이미 우크라이나가 그만큼 땅을 뺏긴 입장에서 자기들이 휴전하겠다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전 우리나라 남북한 38선 휴전선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남북한에 대해서 그 자유진영과 소련 같은 그런 공산주의 진영이 만나가지고 이 남북한 전쟁을 어떻게 휴전을 하고 군사 분계선을 어디까지 딱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영토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을 그만 휴전을 시킬까. 일단은 종전도 아니고 휴전이죠. 일단 좀 쉬자 하고 그걸 하는데, 한 번에 그게 협상이 안 되고 굉장히 1차, 2차, 3차 회의하면서 길게 가는데, 역사적으로 휴전 협정이 제일 길어진 케이스가 바로 우리나라 남북한 그 당시 그 전쟁으로 알고 있어요. 똑같은 거죠. 지금 이 전쟁도 서로 간에 이런 이권이 달려 있고 제일 지지부진 끌고 갈 겁니다. 작년에 우크라이나전 터질 때만 해도 이거 전쟁은 뭐 전부 다 막 보통 이런 국지전 보니까 보름 지나면은 뭐 거의 다 어느 정도 해결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V자 반등이다 막 바이더 디페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죠. 지금 이건 기축통화 패권에 이용되려는 목적이 있는 전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길게 가져갈 거다. 계속 제가 경고를 해왔었고요. 작년 내내. 결국은 이렇게 됐네요. 그 전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곳간에 쌓아둔 비상금을 꺼내 쓰고 있고요. 빚을 내서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 식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위안화 금 많이 꺼내서 팔았고요, 이미. 그래서 푸틴의 측근인 에너지 재벌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면 우리 고갈된다. 다음에 2024년이면 외국이 투자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다 막아놨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기대하면 어디서 투자를 받아야겠습니까? 그렇죠. 중국, 남미, 중동, 그리고 눈치 보면서 슬슬 인도한테서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그래서 상대 진영의 결속은 우리 자유진영의 결속처럼 여기도 서로 간에 살려주는 경제
어떤 그 밀접성이 앞으로 더 커지겠죠. 예전에는 러시아하고 제일 큰 교역국은 어디였나요? 유럽이었죠, 당연히. 유럽이었지만 EU는 전쟁 이전만 해도 러시아 수출의 무려 38%, 40% 가까이 차지하는 제일 큰 주요 교역국인데 이제 완전히 지금 설마 저 두 유럽과 러시아가 아무리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났어도 둘이 경제를 딱 단절할 수 있을까? 단절하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그 부작용이 많은데 이렇게 그거는 불가능할 거야. 그때만 해도 국제관계 정세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럴 경우는 안 일어난다라고 그 당시 전쟁 날 때만 해도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억지로 밀어붙여서 온갖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은 러시아와 유럽의 교역은 거의 끝났죠. 그 자리는 미국이 다 대체를 했고요. 맞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1년 앞에 뭐 내가 경제학자인데 뭐 아이고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지. 현실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밑에 정치적인 힘들 10년 20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위해서 외국 이 적 진영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진영하고 경제를 다 이 밀접하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무역과 수출과 이런 경제를 완전히 단절시켜야겠어. 그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정치의 힘과 그 다음에 언론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정치와 이념의 진영 논리로 세뇌시키기 시작하면 그 말도 안 되는 희생이 가능합니다. 가장 가능한 게 지금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잖아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민주진영에서 그런 일 나면 쿠데타 일어나서 벌써 정권 뒤바뀌었죠. 고난의 행군 몇 년 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을 해도 그 체제가 유지가 되잖아요. 강제로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억압을 하니까. 그렇죠? 중국도 지금 헝다부터 해서 진작 지방정부 채무 지금 악화가 돼가지고 작년에 터졌어야 되지만 시진핑이 이제 전부 정적들 그 다른 당파들 다 숙청하고 자기만의 1인 독재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더 세게 버틸 그런 힘이 더 나겠죠. 러시아도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그렇게 서방에서 뉴스로 뭐 갈구면서 니네 이제 끝났다 하지만 러시아 이제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 안에 가면 그 진영 안에서는 하나의 체제와 여론 모든 여론 웬만한 여론은 푸틴의 입장에서 다 떠들어주면서 국민들을 세뇌해왔기 때문에 10몇 년, 20몇 년 동안 국민들이 다 푸틴 지지합니다.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허리띠 졸라매고 버티겠다. 준비 다 돼 있거든요. 10년이든 20년이든 우리가 이런 일 한두 번 당하냐? 예전부터 그런 경험이 많고요. 또 이런 나라들은. 중국도 그러고요. 아유, 이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민주진영한테 불리해집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놈들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제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당장 정권 바뀌고 선거에 영향받고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안에서 내부 분열돼 갖고 너 좌파냐 우파냐 보수냐 뭐 진보냐 하면서 우리끼리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우는 도중에 모든 어떤 그러잖아요. 지금도 대의를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를 정산할 거냐 무슨 친일파 같은 얘기냐 거기에만 돼 있지 사실 정말로 우리의 중요한 5년 10년짜리 밥그릇이 이렇게 외국에 눈 뜨고 강탈당하는 거에 대해서 야 잠깐만 그만 싸우고 이거 봐봐 이게 장난이야 지금 이거 큰일 나겠는데 그거 지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나요? 민주진영의 약점이죠. 어떻게 보면. 자, 러시아 외화보 유액도 뭐 이런 식으로 석유 강요 러시아는 아무튼 지금 힘들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슬슬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중국이 안 도와주면 지금 힘듭니다. 사실 점점 단기적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장기적 전망은 암울하다. 그래서 러시아는 더욱더 앞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제 확실하게 사회주의 서열은 이번 시진핑의 푸틴 방문에서 1등, 2등이 정해졌습니다. 사실 이미 중국의 경제가 러시아를 한참 전에 추월했죠. 하지만 예전 그 소련의 옛 영광과 대국이었던 소련 연방에 있고 또
군수물자나 어떤 그 군사 무기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제일 발전해 있어가지고 사회주의의 제일 큰 형님이었고 거기에 또 원주였고요. 사회주의 그 스탈린부터 해가지고 공산주의 그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도 아이고 형님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변한 거였는데 이제는 확실히 1, 2위가 경제력이나 군사력도 이제는 중국의 첨단 무기가 훨씬 더 많고요. 예. 이제는 바뀌었고 앞으로도 러시아는 살기 위해서 중국의 완전 경제가 속국이 될 겁니다. 예. 서열은 확실하게 바뀌고 있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U의 최다 유럽의 원유 공급국은 이제는 러시아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유뿐만 아니라 가스 같은 것도 수입량이 점점 미국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유럽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국 말 들어야죠. 미국이 모든 자기들 다 살려주고 에너지도 대주고 하는데 미국 말 들어야지. 사람이 그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저 친구가 나한테 돈 다 저기 빌려주고 생활비 대주고 하면요 친구 관계가 대등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러시아는 막 이제 급해져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철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막 다 공장 헐값에 넘기고 돈도 내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강짜를 부리고 있답니다. 네. 지금 많이 피곤하고 돈이 많이 궁해졌어요 러시아. 그래서 사실 전쟁 봄 총공세가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휴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좀 속도를 늦추고 채워 넣어야 돼요 곡간을 다시. 그러니까 근데 휴전을 가만히 보니까 서방에서도 어떻게든 휴전 안 해주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대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그 바흐무트인가 거기서 서로 이제 별로 안 비싼 무기들 던지고 소모전하고 그 전쟁 범죄자들 거기다 해서 와그너 부대다 넣어가지고 범죄자들 거기서 죽게 만들고 하면서 최대한 거기서 크게 덤비지도 않지만 자기네 땅도 더 이상 뺏기지 않으면서 팽팽한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 러시아는 사실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 끌기 후에 결국은 이제는 관련된 나라들이 전부 지쳐가고 여론도 돌아서겠죠. 그러면 이제 예전 우리 남북한에서 그랬던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서로 간에 휴전 상태로 계속 협상하고 지금은 못한다 하다 몇 년 끌다가 휴전 상태로 고착화되는 거. 임시 이제 휴전선 군사 분계선 해가지고 그게 지금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러시아로서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국토는 많이 뺏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남동부 그쪽하고 붙은 러시아의 이 따뜻한 지방 거기가 전 세계의 가장 큰 곡창지대죠. 좋은 땅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좀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자기 맘대로 좀 움직이고 싶은 그 누군가는 러시아가 이렇게 쉬지 못하도록 오히려 지금 봄철 총공세 갖고 러시아가 확 밀고 들어와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뭐 탱크가 다 부서지고 무기가 없다는데 우크라이나는 더 힘들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더 무기가 없고 원래 그 군사력 자체가 재래식 군사력 자체가 러시아하고 비교도 안 되게 적었던 나라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싹싹 긁어 모아서 탱크랑 뭔가 준다고 하는데 그 숫자가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최신 탱크라고 해도 그러죠. 그것도 갖고 오면 또 새로운 매뉴얼대로 그 운용 방법 배워야 되고요.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나라의 탱크가 다 호환되는 포탄도 다르고 뭐 호환되는 연료도 다르죠. 군수물자 공급도 굉장히 힘들어요. 무늬만 좋은 빛깔만 좋은 개살구 지원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나마 지금 4월 말까지 버티면서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인제 레오파드 몇 대 돌아갔고 뭐 미국 에이브램 언제 도착합니까? 준다고 말만 하고 4월 말까지 오지도 않죠 지금. 그래서 사실 미국이나 그 입장은 그거였겠죠. 봄철 총공세가 와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뒤로 한번 확 밀렸어야 돼요. 러시아가 치고 오고 아직 서방의 무기는 다 도착이 안 했고 제대로 지원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 어떤 우크라이나에 막 큰 또 막 일이 벌어지고 막 심각한 뉴스들 막 처절한 뉴스들이 전 세계에 와가지고 사람들의 여론을 한번 확 깨면서 어우 저거는 정말 안 되겠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유럽하고 함께 어쩔 수 없다. 도저히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살리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것까지는 우리가
차마 선 넘는 지원이라서 줄 수가 없다 했던 무기들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나자,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살리자 하고 다시 한번 엄청난 그 규모의 지원과 뭐 어떤 실질적인 지원과 막 말도 안 되는 막 저기 전투기 같은 것도 막 넘어가고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좋아, 그렇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유럽 전체 나토니까 이제 미국도 들어가는 거죠. 거기와 우리 러시아의 전쟁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판을 짜려고 했겠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알고 보니까 중국의 물자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중국, 러시아와 유럽 전체, 미국과의 전체 큰 세계대전처럼 그런 판이다. 대리전쟁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벌어지지만 나머지는 큰 경제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앞으로 더 막 경제 제재하고 금융권에서도 이제 막 전에 그 러시아 스위프트 방출하고 했던 것처럼 힘들게 만들고, 틀림없이 미국 계획은 그거였을 겁니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중국이 안 들어가죠. 러시아도 딱 뒤통수 잡고 형님 거기 들어가지 마소. 저거 다 좀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게 못 들어가게 만드니까 지금 뭔가 좀 이상해져 버렸죠. 안달이 나는 건, 애가 타는 건 미국이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가지고 경제 이제 신용위기가 은행권에서 좀 터지니까 그거 수수반이라고 미국도 진심 없고요. 지금 꼴이 3월까지만 보면 돌아가는 꼴이 의외로 뭔가 크게 중국과 러시아한테 뭔가 먹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주 교활하게 머리를 쓰면서 미국만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꼴로 가게 됐네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는데, 시진핑이 푸틴을 찾아가서 뭔가를 하기 전에 계속 러시아가 참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로 대공세를 하기를 은근히 미국은 바랐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쉬지 않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우크라이나. 이제 이 뉴스는 그때 뭐였냐면은 바흐무트 지역에서 러시아가 계속 지원을, 그 바흐무트를 거의 러시아가 중요한 지역인데 잡아먹기 직전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후방에서 계속 지원이 오면 먹을 수 있는데, 이때 이 최전방에서 일하던 게 그 죄수 용병 부대 와그너 부대였죠.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러시아와. 서로 간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와그너 이 수장이 너무 이제 새로운 군사 세력으로 입지가 크니까 기존의 이제 군사 세력,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참모총장 애들이 얘를 일부러 얘 세력을 죽이려고 지원을 안 해준다, 그런 정치적 갈등이 있다. 일단 그렇게 파악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총 공세로 해서 여기다 힘을 넣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확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니들끼리 소모전 해라. 러시아도 입장을 바꾼 거죠. 여기서 더 들어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막 그 와그너 부대 수장이 막 그 뭐 SNS에다 막 올렸죠. 이렇게 우리한테 지원을 안 해주고 뭐 삽 가지고 싸우라는 거냐 막 하면서 지도부를 비난하고 했지만 그래도 러시아에서 꼼짝도 안 했죠. 시간 끌기 소모전을 하는 거고, 그 와중에 최전방에서 자연스레 와그너 세력은 숙청당하고 있는 겁니다. 겸사겸사. 이러다 보니까 시진핑이 푸틴을 방문하기 전에 바로 그 현재는 러시아 본토라 할 수 있는 크림반도에다가 러시아가 드론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띄워서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걸 터뜨렸었죠. 그러니까 이거 우크라이나 드론 아니냐 했더니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우린 그런 거 아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했어요. 물론 이제 크렘린궁에서는 저거 다 거짓말이다 했지만, 그렇게 본토 공격에다 하면서 러시아를 자극했지만 그래도 반응 안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반응한다는 거는 바흐무트에서 총공세로 밀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크라를 막 다 막 유린을 하면서 넘어가기 직전처럼 막 밀고 들어오면서 큰 얘기가 돼야만 미국하고 후방이 안 되겠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다시 군수물자 지원해주고 여론전을 작년처럼 확 펼치면서 중국이 이런 거 지원해줬대요 하면은 제정신일 때는 정말 중국이 지원해준 게 많은가 따져보자 하는데, 그렇게 급박하는 순간에 다시 전 세계 여론을 다 환기시키면서 마케팅 작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중국, 러시아 말은 안 믿게 되죠. 그 당시 그 작년 노드스트림 때처럼 이랬대 하면은 전부 미국 말만 믿게 된 겁니다. 역시 그랬겠지. 중국, 저 나쁜 놈들, 뭐
자기들이 아니다 유엔에서 조사해보자 뭐 그런 말 해도 절대 분위기가 한번 그렇게 돌아가면 사람들을 감정에 완전 휘둘리게 만들면 그거를 한번 또 이번에 노렸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실제 러시아 본토에 있는 뭐 감시탑인가 거기다가 자기들 드론으로 가서 땡 때리는 거를 실제 생중계를 해버렸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당당하게 이번에는 러시아 본토 이 탑을 우리가 때린 게 우리 우크라이나 맞다 하고 공개를 합니다. 간이 점점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야 이래도 니들이 우리한테 안 덤빌래? 크게 일을 벌리자 막 하는 거죠. 이대로 우크라이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자꾸 이렇게 반응 안 하고 지지부진한 휴전으로 양상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시진핑이 푸틴 만나라서 이런 식으로 휴전합시다 하고 또 세계에 대공표라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지금 영토를 이만큼 뺏겼는데 여기서 휴전하면 사실상 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걸 원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했어요 이때 참. 그래도 원래 푸틴이 자기 정권을 지지층을 딱 이렇게 잡아가는 게 뭡니까? 굉장히 마초적이고 미국 같은 거 두렵지 않다. 우리 러시아는 전 세계 최대의 어떤 힘이 있는 아직도 그런 구소련처럼 그러면서 뭐가 뭘 하면은 자기는 거기에 배에 상응하는 안가품으로 우리 건들면 안 된다. 그걸 보여주는 항상 그런 나라였죠. 테러 조직이 뭐가 있다 하면은 러시아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희생자가 얼마가 나오든 테러부대 다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걸로 유명했잖아요. 전쟁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면 푸틴의 극렬 지지층들은 지금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어? 뭐 그런 식으로 막 생각을 하면서 푸틴한테 뭐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지지층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감시탑을 때리면 당연히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몇 배에 상응한 어떤 공격을 해올 줄 알았는데 이래도 참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중국하고 다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외교부끼리 서로 이제 얘기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전투기 지원은 진짜 그거는 제공권을 해가지고 거기서 막 모스크바까지 뭐 전투기 한 번 뜨면 금방 가는데 그거는 정말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거고 선을 넘는 지원이니까 지금도 미국은 그래서 자기들은 절대 전투기 지원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전투기 지원이 지금 돼버렸죠. 시진핑이 저기 푸틴 찾아가는 어쩐 하는 와중에 얼떨결에 돼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디에서 대준다고 했나요? 폴란드가 작년부터 폴란드가 이렇게 난리를 쳤었죠. 미국의 제일 저기 동쪽 끝에서는 유럽 동부 끝에서는 미국의 어떤 그 행동대장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앞으로 미그 29기를 4주에서 6주 안에 해주겠다. 딱 총대매 해주는 겁니다. 폴란드가. 그래도 그날 반응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슬로바키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무슨 한인 맵이 나오네? 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있고 위에 이제 러시아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벨라루스가 있는데 벨라루스 바로 옆에 폴란드잖아요. 그리고 그 밑이 슬로바키아고 얘네들은 우크라이나가 힘에 빠지게 되면 다음 타자가 자기가 될까봐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고 겁을 내고 있고 그래서 미국 말도 잘 듣고 있죠. 두 나라가 지금 우리가 전투기 지원해주겠다.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전투기 지원을 하는 순간 러시아에 대한 굉장한 보복의 대상이 되는데도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전투기 지원하겠다 하니까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굉장히 화를 내죠. 모두 파괴될 거다 막 강하게 어조를 하면서 거기에다 또 이번에 그 흑해 영공에서 서로 아주 민감한 작전 지역 경계에 딱 걸쳐갖고 미국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보다가 러시아가 못 참고
근다고 그걸 미사일로 때려 부실 수는 없고 큰일 나니까 아주 그냥 무슨 영화에 나오는 탑건 영화의 매버릭 같은 그런 초절정 고수 조종사들이 할 수 있는, 저도 그 영상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건 미군 드론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공중 비행수를 쫙 하면서 거기다가 저기 막 연료를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초인적인 어마어마한 이 조종사들 많습니다. 이 속도가 두 개 다 어마어마할 텐데 거기서 그런 고개 비행을 하면서 그거를 정말 영화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요. 이 조종사는 나중에 푸틴한테 훈장 받았더라고요. 대단하다고. 정말 한좀 웃긴 일이 이렇게 벌어납니다. 서로 계속 전쟁을 더 누군가는 확산시키고 싶어 하고, 하지만 누군가는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뭔가 여기서 좀 쉬고 싶어 하고, 이 전쟁을 내가 지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졌어. 1년 동안 여기서 좀 쉬어야겠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쉬기는 뭘 쉬어. 빨리 더 어떻게 공격해봐. 나쁜 짓 좀 해봐 하면서 계속 도발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번 시간에 나왔던 얘기가 한 번씩 더 나오는데, 폭탄 탑재 개조된 중국산 드론이 맞다. 우크라 공격에 활용됐다. 이 뉴스가 나오고요. 또 이제 보니까 러시아 세관 그 자료를 어떻게 그런 걸 다 러시아 세관 자료를 미국이 다 이제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미 작년에 150억 원대의 드론이 다 수출됐는데, 이것들이 다 보니까 맘만 먹으면 요 부품들 해가지고 군사용으로 다 얼마든지 쉽게 개조가 가능한 것들이었다. 이런 뉴스도 막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국의 업체가 러시아의 소총을 그 뭐 터키나 뭐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그런 데를 이렇게 거쳐가지고 세탁이 돼서 재수출이 돼서 이미 러시아의 소총 이런 거를 많이 무기가 수출이 됐다.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중국 국영 방산업체가 작년에 러시아에 소총 수출해, 이 뉴스들 계속 나왔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준비했던 거 하나씩 터뜨리는 거죠. 중국산 탄약을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 계속. 문제는 이런 내용을 지금 이제 와서 터뜨렸는데 크게 세계 여론의 어떤 뭐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이거를 중국이 딱 러시아를 지원한 그런 증거라고 완벽하게 내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뭐 자기들이 좀 사겠습니다 하고 중국에서 산 다음에 그 경유자가 러시아의 제3의 경유지를 통해서 되팔았다고 하면은 그걸 중국 탓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에 있는 반도체도 지금 뭐 러시아나 뭐 그런 어떤 중국의 무기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미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팔았다 하면은 비난을 받아야겠지만, 제3국에서 미국에 그거를 사다가 이쪽에다가 되팔이 했는데 여기서 써먹었다 하면 그거 갖고 미국도 경제 제재를 받아야겠습니까? 전쟁에 일조했다고?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도 정말 이제 그 발표할 때 보면은 일단 중국 역시 크게 반응하지 않지만, 이런 증거들이 딱 잘라가지고 니네 중국이 확실하게 러시아를 지원해서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 발표를 하면서 자꾸 그 발표를 보면 한 발씩 뺍니다.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확실하게 러시아를 100% 군사적으로 지원했다고 우리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들도 끝에 가서는 한마디씩 뺍니다. 빼도 박도 못할 큰 증거를 들이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정말 총공세가 돼서 막 우크라이나에 또 막 힘든 일이 생기고 이거 빨리 지원 안 하면 자유국가 다 무너집니다 하면서 막 여론몰이하고 막 안 좋은 막 힘든 뉴스들 막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또 민간인들이 희생당한다 막 하면서 여론이 다시 작년처럼 또 막 이런 마녀사냥식으로 다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원합니다 하면서 이런 전투기도 지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지원해준 증거들이 막 나오네 하면서 지금 얘기한 뭐 드론, 소총, 탄약 뭐 이런 짜라락 나오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확실한 물증은 아니지만 심증은 맞네, 100%네 그러면서 같이 중국을 제재하는 분위기가 됐을 텐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가 전혀 반응을 안 하고 먼저 함정에 발을 들이밀진 않겠어 하면서 무반응으로 대응을 하면서 잘 참으니까
그동안 이 준비했던 이 증거랍시고 땅땅 풀어놓는데 이게 제 역할을 못하죠. 아니 제가 막 이랬다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 확실한 증거야 하면 그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흠집내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그 대유행했던 그런 어떤 그 우리를 좀 지난 몇 년 동안 힘들게 했던 특이한 그 바이러스조차도 그전에는 아니라고 쏙 들어가더니 지금은 뭐 어떤 중국의 어떤 뭐 연구소에서 다시 나왔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 우리 미국 정부는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100% 결론을 수긍은 못하겠다라면서 괜히 또 이런 뉴스들도 흘렸었죠 그때.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 그래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모로 미국이 참 추한 꼴들을 보이고 있네요. 오히려 중국이 별 반응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영국 탱크에서 또 영국이 나서주죠. 거기에 열화 우라늄 탄 포탄을 장착하겠다. 이거는 그 우라늄 농축 핵무기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이용한 포탄인데 아주 미니 핵무기라고 불리는 거죠. 이거를 탱크 포탄으로 장착을 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이거 러시아가 들으면 노발대발 못 참을 것 같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을 했는데도 결론은 뭡니까? 중국, 러시아는 전술을 바꿔가지고 절대 먼저 대응하지 말아라. 시간은 우리 편이다. 지금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일이 좀 우습게 흘러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아까 얘기한 자기들이 전투기를 지원하겠다 했을 때 미국은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독자적인 그들의 결정이다. 우리 미국은 아직도 F-16 같은 우리 미국의 전투기를 거기에 지원하는 거에서는 절대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폴란드나 슬로바키아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자유진영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결정으로 자신들은 높게 평가한다. 그렇게 성명만 백악관에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포상을 해주죠. 어떤 포상을 합니까? 폴란드의 첫 연구 주둔지를 이번에 이거 한 열흘 전, 일주일 전 뉴스인가? 미군이 거기에 원래 미군이 있긴 있는데 정식으로 거기에 주둔 사무소를 만들어서 이 미군에 대한 어떤 복지 지원이나 후방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주둔소를 만들었어요. 실제적으로 작은 미니 미군 기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폴란드가 옛날부터 꼭 그렇게 미국한테 좀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폴란드 여기다가. 언제 또 뭔 일이 이제 여기 넘어가면 자기들한테 올지 모르니까 여기에 미군 기지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여기는 못 건들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잠깐 미군이 필요에 의해서 필요 인력만 임시로 거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미군들이 일을 볼 수 있는 지원, 뭐 은행, 부터 해가지고 미군들 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미군 주둔 사무소를 찌끄만하게라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맨날 노래를 불렀는데 안 해주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전투기 지원해준다 하니까 바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우연이라고 보기엔 참 그러죠. 그뿐만이 아니고 슬로바키아에서도 여기 보면 지도 슬로바키아에서도 자기들도 몇 주 안에 미그 29기를 많이 여기다 주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준 만큼 자기들도 무기를 어디서 미국에서 사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래 우리가 뭐 최신 저기 헬기부터 미 공격 헬기 진짜 좋은 거 이런 거 다 줄게. 근데 이 비싼 거 알지? 할인해 주는데 10% 20% 할인도 아니고요. 70% 할인이면 이거 뭡니까? 이거는 70% 할인이면 원가만 받고 주는 건가요? 거의? 이거는 뭐 이렇게 무기를 준다는 거 그냥 주겠다는 거죠? 야, 너무 이게 잘했어 하고 포상 주는 거죠.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가 전투기를 정말 다른 나라들은 탱크까지는 줘도 전투기까지는 먼저 안 주고 먼저 어떤 비난을 받거나 나중에 전투기로 해서 뭐 전쟁 상황이 막 더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게 핑계가 돼서 러시아가 더 전쟁을 크게 키우고 침공을 더 크게 나토하고 붙는 큰 화약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그거는 민감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용감하게 폴란드하고 슬로바키아 일을 벌립니다. 자기들 독단적이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바로 어마어마한 포상을 미국이 해줍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 역시 작년과 달리 세계의 여론에 굉장히 신경 쓰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누가 먼저 나서든 간에 전쟁의 악화에 책임이 있다고 비춰지는 모습을 서로가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러 가서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겠다 하니까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미국이 또 나서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젤렌스키하고도 뭐 화상으로 평화회담을 하겠다는 그런 루머가 있던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평화회담을 지금 시진핑이 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우리 미국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시진핑한테 제발 젤렌스키하고 평화회담 한번 하라 우리가 노래를 불렀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시진핑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미국이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노력해온 바로 순전히 미국이 노력한 덕분이다. 굉장히 지금 애가 타는 거죠. 이런 좀 웃으면 좀 뒤에서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금 미국이 연출을 했네요. 그랬더니 바로 시진핑이 푸틴 만나더니 어떻게 합니까? 젤렌스키하고 통화도 안 해버리죠. 이건 또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애초 예상과 달리 시진핑과 푸틴의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젤렌스키와 어떤 얘기를 할 건가를 안 하게 됩니다. 전혀 그런 소식을. 계속 시간 끌기로 가는 거예요. 뭔 행동을 먼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함정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면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는 거고요. 즉 3월 초부터 미국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공을 들여서 다양하게 이 음식 저 음식 잔치 음식이라고 명절 음식이라고 뷔페 음식을 쫙 만들어 놨는데 뭐라도 조금 독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전혀 손을 안 대고 맛을 안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급해지니까 또 일본이 나섰죠. 일본이 뭐라고 하냐면 중국한테 시진핑한테 야 네가 뭐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안을 내놨다며 그럼 그에 걸맞게 가서 지금 젤렌스키를 만나갖고 어떻게 하자고 네가 말을 하고 뭔 주도를 해야지. 얘기만 꺼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꼬리 내리고 지금 가만히 있냐. 너 이건 책임이 정말 책임감 없는 대응이다. 너 관련해서 책임 있는 대응을 좀 해라 하고 또 막 다그칩니다. 기시다가 대신 다그쳐주는 거죠. 일본이. 괜히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동해에서 전폭기를 러시아가 띄웠는데 그 말 하니까 이번에는 이 함정에서 초음속, 그냥 미사일도 아니고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동해에서 또 발사하죠. 러시아가. 기시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 이제는 북한하고 한미일연합군이 아니라 북한 러시아하고의 어떤 전쟁통으로 지금 점점 무슨 중동지역 같이 막 들끓으면서 위험해지고 있어요. 은근히 그걸 바랄지도 몰라요. 어디선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 그걸로 이제 망해가던 경제를 거기다 뭘 팔아주면서 돈을 벌게 되니까요. 그랬다는 겁니다. 덕분에 괜히 우리나라 동해가 더 위험해졌다는 겁니다. 젤렌스키는 사실 시진핑 다 초청하면 할 말이 다 정해져 있겠죠.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네가 정말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휴전을 우리를 시켜줄 거면 당장 러시아하고 교역관계 끊어라. 러시아에서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 네가 수입해주고 러시아에 또 어떤 물건도 수출하면서 네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그 돈으로 러시아가 우리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있지 않냐. 전 세계 앞에서 얘기를 하겠죠. 자, 사람들 앞에서 각서 써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다시는 러시아와 친구하지 않겠습니다. 다 끊겠습니다 하고 뻔하죠. 그 말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안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뭐 맞설 자기가 어떤 대응이나 계략이 지금 확실하게 좀 내가 만나도 나도 뭐 틀림없이 좀 할 말이 좀 있겠는데 라는 어떤 대응책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직접 초청을 합니다. 이거 이틀 전인가 3일 전 뉴스예요. 그래서 일단 러시아군이 자기들 영토에서 다 철수하지 않으면 어떤 평화협상도 자기는 안 할 거라고 못을 박았고요. 그 전에. 그러면서 정말로 왜 그때 푸틴 만나러 왔다 나는 안 보고 그냥 갔니? 하면서 나 저기 시진핑하고 대화하고 싶다.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만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서 초청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와서 여기 네 정말 평화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역시 이번에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은 아직 뭐라고 제공할 정보가 없다. 다만 모든 당사자들과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평화를 위해서 계속 소통을 유지할 거다. 이런 뜬금없는 말만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죠. 곰돌이 푸라고 하는데 시진핑을 이 사람이 괜히 곰돌이 푸가 아닙니다. 이거 중국에서는 시진핑에 대해서 이런 곰돌이 푸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잡혀가죠. 아주 무서운 공산국가라서. 이거 예전에 작년에 정치 회의에서 시진핑이 원래 뭐 상하이방, 뭐 장제이방에서 보통 세 개의 파벌이 서로 삼권 분립이 되는 것처럼 정치 세력들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공산당이 서로 균형을 이렇게 가지도록 계속 중국은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두 개의 정파, 시진핑파가 아닌 그 두 개의 정파를 전부 숙청을 해버리면서 국가 요직에서 다 끌려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라이벌파의 최대 수장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경호원이 끌고 가는 거죠. 이때도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시진핑이 표정이 항상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곰돌이 푸에 항상 뭔가 약간 찌뿌둥하면서 겉 표정만 보면 나 진짜 중국 여기 하기 싫은데 나 최고 지도자 하기 싫은데 정말 빨리 이거 끝났으면 좋겠네.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면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 이런 권력에 아무 욕심이 없는데 그것처럼 항상 찌뿌둥한 표정이에요. 적극적으로 막 푸틴처럼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시진핑 표정 보면 맨날 그러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정말로 속에다 자기 그거를 발톱을 쫙 숨기고 갑니다. 다 당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푸틴하고 만나서 할 때도 전혀 웃지 않고 마치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처럼 이러는데 실제 여기 가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자기를 다 진행하고요. 미국이나 서방의 도발에 걸려들지 말자고 러시아한테도 아마 얘기를 많이 잘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빨리 러시아가 총공세를 와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회의가 끝난 후에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빨리 총공세 와서 크게 움직여야 미국과 유럽도 선을 넘는 지원까지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유럽에서 전쟁의 도화선을 점화시켜가지고 작년과 같은 작년보다 더 많은 국가와 세력들이 참전하게 되는 우크라 전쟁 시즌2를 금년에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무슨 꿍꿍이인지 푸틴과 시진핑이 서로 미로를 한 이후로는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면서 섣불리 나서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몹시 애가 탄다. 지금 애가 타는 바이든 형님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러시아가 거기서 바흐무트에서 딱 소모전만 펼치면서 더 안 넘어오면 이대로 가면은 중국은 계속 러시아에 지원을 해주면서 몰래 경제를 살릴 것이고 러시아도 다시 힘을 비축할 것이니까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이제 젤렌스키가 먼저 러시아에 대해서 총공세를 하겠다고 들고 나옵니다.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우크라이나가 니들이 빨리 우리를 안 도와주면 서방세계한테 우리 당장 죽는다. 내일 모레 이틀 3일도 못 버틴다. 막 죽는 소리 하면서 다녔죠. 사방에 무기 달라고. 근데 아직 그 무기가 다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까 러시아군이 힘 잃었다. 우리가 이제 반격할 거다. 완전히 지쳐가고 있다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러시아에 대한 역습을 할 거다 하면서 봄 총공세를 준비하는 건 이제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다 이런 기사들을 막 띄웁니다. 그러면서 바흐무트 근처에 우크라이나군 8만 병력이 집결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허세죠. 지금 러시아가 힘들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더 힘들어요. 무기도 더 없고. 근데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8만 병력을 집결해서 총공세를 하겠다? 이건 정말 뒤에서 누가 몰래 크게 대주는 세력이 없으면 아직은 좀 너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해가지고 푸틴을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푸틴 지지층들이 야 푸틴 너 뭐하냐 지금 이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다 우크라이나한테 역으로 밀리는 거 아니야? 하고 정치적 압박을 가해서 푸틴이 먼저 좀 움직이게 만들고 싶다는
그런 다분한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 군사 전문가, 미국의 그런 군사 전문가들이 다국적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뭐라고 보였냐면, 미국 전쟁연구소는 지난 28일에 전화원봉석에서 실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약 65%를 장악했다. 러시아가 여전히 우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이제는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 역습 총공세에서 물리치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니까 푸틴 성격에 자극받죠. 푸틴 스타일에. 그러지만 거기에 대해서 직접 대응을 안 하고 역시나 이번에도 핵을 이용해서 겁을 주면서 허세를 부리는 쪽으로. 핵은 웬만하면 절대 이용 못하죠. 푸틴이 미치지 않은 이상. 이용하는 순간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핵이 날라오고 전쟁은 6시간 만에 끝나고 러시아 끝장납니다. 그걸 아니까 지들도 못하는데, 벨라루스의 핵무기를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를 그쪽에 배치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죠. 여기에 보면 벨라루스 여기 서부 지역에. 그러면 이 전술핵 찌그만한 전술핵은 폴란드나 뭐 리투아니아나 뭐 이런 데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는 저기 7월이면은 그때까지는 거기다가 시설 만들어서 옮길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겁을 허세를 부립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들이 뭐 먼저 핵전쟁으로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토 동맹국들 안에 핵무기를 지들은 배치해왔다. 한 게, 나도 이쪽 전방에다가 핵무기, 전술핵무기 배치하는 거는 내가 뭐 이 일을 핵전쟁으로 키우자고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니다. 나도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거다. 이런 단서를 달았어요. 푸틴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핵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괜히 막 우크라이나가 자극해서 그런 말이 나올까봐 미국에서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핵 사용 징후는 없다. 그런 건 아니다. 또 미국이 진화에 살짝 나서기도 했었죠. 어쨌든 미국도 이제 자신들 때문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더 확전되고 악화된다는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뭐 일을 크게 벌리겠다 나오면 예전에는 우크라이나 파이팅이다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미국이 또 조정해서 우크라이나가 또 이제 안 되니까 쟤네들이 일을 또 크게 키우려고 하는 게 서로 이렇게 양비론에 빠져서 양쪽 다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아졌잖아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여론을 굉장히 신경 쓰게 됐습니다. 제일 좋은 그림은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이 먼저 나대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다 건너 미국은 딱 뒷짐지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이 자기들 미국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전쟁에 대한 큰 책임을 면책을 하면서 서로 간에 싸움 붙이고 중간에서 무기만 팔아먹고 싶다, 에너지만 팔아먹고 싶다 하는 겁니다. 언제처럼? 예전 1, 2차 대전 때처럼. 지금 보면은 전쟁이 우크라이나에 시작해서 유럽 전체로 이렇게 번져가는 이 양상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그 그림하고 아주 비슷하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큰 유럽판에서 전쟁을 키운 다음에 거기다가 바다 건너에서 에너지와 군수물자만 팔아먹으면서 막대한 부를 모으고 이쪽을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드는 거는 2차 대전 때 미국이 엄청나게 성장했던 그때 양상하고 지금 똑같죠. 그리고 저번에 그 정찰 풍선으로 해가지고 정찰 풍선을 트집 잡아가지고 중국까지 전쟁에 끼어들게 만들면서 전쟁을 더 크게 확산시키려 했던 그 모습은 예전에 그 제가 99개의 풍선이라는 독일 그룹 네나의 그룹 그 팝송하고 거기에서 말한 가사하고 내용이 똑같다고 그때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모든 게 가만히 보면 흘러가는 게 그때와 비슷하죠. 그런데요, 웃긴 거는 러시아가 이렇게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옮긴다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 뉴스타트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뉴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옛날에 그 건강 운동하고 헷갈리겠네. 뉴스타트라는 이 조약이 있는데 이게 핵무기 감축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서로 간에 미국이나 소련이나 거기 그
뉴스타트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끼리는 우리나라에 지금 핵탄두가 몇 개 있다. 몇 년도까지는 핵탄두를 몇 개 줄일 거다. 핵무기 실험을 하게 되면 이번에 어디서 뭘 했다 투명하게 서로 막 밝히면서 계속 핵무기를 서로 줄여가자는 그런 조약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벨라루스의 전술 핵무기 넣으면서 러시아도 화가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모든 핵무기 관련 정보를 상대 국가에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제공 않겠다. 우리가 핵무기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도 그런 거 니들한테 미리 통보 안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미 미국은 러시아가 예전부터 뉴스타트에 이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 미국의 핵탄두 숫자도 러시아에 공개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뉴스타트에 핵무기를 감축하는 운동에 자기들은 러시아는 빠지겠다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들 핵무기 어떤 그 개발과 핵무기 실험 이런 정보는 도의적으로 미국이 계속 미리 통지를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겠다 한 거예요. 뭐 우리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미 뭐 미국도 우리한테 정보 안 주는데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런데 하루 만에 이거를 뒤집습니다. 러시아 측에서 바로 그 다음날 어제는 좀 내가 좀 욱해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핵무기에 대해서는 서로 뭐 어디 뭐 실험 발사한다랄지 이런 거는 비록 우리가 그 뉴스타트 조약은 뛰쳐나왔지만 도의적으로 그런 건 해줘야지. 우리는 미국한테 비록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거 이제 니들은 뉴스타트 조약도 안 지키니까 우리도 니들한테 그런 정보 안 줄래 나오지만 우리 러시아는 진짜 세계 평화를 사실은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핵전쟁 같은 거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까지는 욱해서 그랬지만 이제 생각을 바꿔서 우리는 그래도 앞으로 이런 자발적으로 꼭 지켜야 될 이런 협정을 우리가 지키면서 선의의 표시로서 전 진짜 세계 평화를 생각하는 러시아의 입장으로서 앞으로 뭐 핵무기를 뭐 어떤 식으로 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험 발사하고 그런 거는 우리가 미국한테 계속 통보를 하겠다. 미국은 우리한테 그런 거 안 하지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루 만에 말을 바로 뒤집습니다. 왜 이렇게 하루 만에 저기 뭐 언론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외무차관 이 사람 뉴스에 많이 나오죠. 러시아의 중요한 이 외무차관이 그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뒤집었을까요? 그렇죠. 중국이 바로 전화했겠죠. 아니 나대지 말라니까 그것도 트집 잡혀가지고 이거 봐라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먼저 이쪽이 전술 핵무기 사용하려고 했고 거기에 또 무슨 공작 작전 들어가고 뭐 여론 작전 들어가고 해가지고 결국은 러시아가 안 되니까 핵무기 쪽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또 트집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다음 작전이 또 서구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꼼짝도 하지 말고 대응도 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 까딱 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또 우리 저기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지금 중국에서 전화했겠죠. 코치했겠죠. 그러니까 바로 하루 만에 푸틴은 야 그래도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아무 반응도 안 하면 지금 내 입장은 어떻게 되냐. 국내에서 말이야 우리 러시아 국민들이 이러면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이런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완전 겁쟁이 취급받아. 내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지 하니까 이제 난리를 쳤겠죠. 네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번에 몇 번 얘기했잖냐. 아주 중요한 국면이다. 버티면 이기는 건데 우리가 괜히 나대가지고 뭐 일을 그르치려고 하냐만 했겠죠. 그럼 이제 푸틴은 예전 같으면은 야 내가 결정한 건데 네가 뭔데 말이야. 중국한테. 그리고 너 왜 슬쩍 나한테 말 놔. 네가 우리보다 아래인데 그랬을 텐데 지금은 완전히 서열이 뒤바뀌었다고 했죠. 지금은 중국이 뭐 도와주거나 경제적으로 왜 해주지 않으면 러시아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말 들은 거죠. 자존심 접고 그래? 나 동생이 또 그렇게 나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내가 또 한번 동생 말 들어야지 그럼 하고 이제 나왔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 번 더 그 안에 있던 짜잘한 내용들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